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투펀치 TMF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행을 맡은 축구캐스터 소준입니다. 오늘 역시 세 분의 패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TMF가 또 원투펀치에 굉장히 효자 상품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K리그 1의 순위 예측을 했는데 조회수가 제가 어저께 보기로 4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국내 축구 컨텐츠로 그거 빼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K리그 콘텐츠로 4만 찍기 진짜 힘든데. 왜냐면 또 긴 분량의 영상이었잖아요. 맞아요. 좀 보셨겠어요? 아유, 잘 나오더라고요. TM부터 많이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뭐 매번 그렇긴 한데 올 때 또 이것도 음료도 이렇게 미리 또 주문을 받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라고. 근데 진짜 올해는 좀 느낌이 다른 게 월드컵의 해에는 사실은 K리그는 약간 소외되고 대표팀 쪽에 뉴스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유달리 좀 K리그 쪽으로 컨텐츠나 그런 어떤 기사, 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느낌이에요. 대표팀 뉴스가 또 없죠 지금. 대표팀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 보니까 K리그에 대한 기대감도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도 들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일본의 지인이 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일본도 몇 년 전부터 대표팀에 대한 관심은 본 이제 대회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가야 좀 확 일어나지 그 전에는 거의 다 J리그 쪽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좀 한국 축구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그거 좋은 거예요 되게. 네. 그러니까 해외파 선수들의 두드러지는 활약도 예년에 비해 좀 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K리그가 관심 받는 건 사실 더 좋은 거죠. 맞아요. 이게 기반이잖아요. 어제 손흥민 메시 잡았는데 오영재 안 3경기 썼어요? 연속골인데? 기사 안 썼어요 정다우 기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프리미어 리그 네. 뭐 이런 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네. 좀 그렇네요. 우리 또 정대호 기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또 이강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지금 또 시즌을 나고 있는데 저희가 G세대. 지난번에 G세대, 말씀드렸어요. Z세대 아니고. 이강인과 G세대, Z세대라 그랬더니 되게 뭐라 그러더라고. G세대, 이강인과 G세대 이 박린 기자와 정다호 기자가 함께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께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댓글을 4개를 뽑아가지고 저희가 한 명씩 뽑았거든요. 그 댓글을 써주신 분께 책을 드릴 거고 저희가 선정한 댓글을 본인이 직접 한번 읽어보는 그 시간을 저희가 또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우정 기자님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우리 PD님이 뽑아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선택을 맞아, 했었는데요. 제일 부지런했어. 저는 그냥 정석적인 선택을 했어요. 빼부루님 FC 서울 팬으로서 순위 예측 이모티콘 넣으셨어요. 그런 거예요. 전북, 대전, 강원, 제주, 서울, 인천, 안양, 포항에서 쭉 하시면서 한 줄 이상씩 다 타당한 이유를 하셨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서울 팬이신데 5위 서울에서 ACL만 봐도 느껴지는 전략 부재, 안 좋은 상황 속 감독 교체 예상, 전방 선수들의 개인기라의 콜라보로 5위를 예상한다. 비관론으로 쭉 가시다가 마지막에 급 회전하셔가지고 낙관론으로 찍으신 저 빼부루님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보다는 순위가 높네요. 인천이 바로 6등에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나의 마지막 자존심인 것을. 그러네. 서울, 인천, 안양 순서네. 빼부르님의 댓글을 선정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이 우리 저자 정다워 기자가 뽑은 댓글입니다. 왕민진 5733님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추가해못 방송. 정확합니다. 인정해요. 저는 뭐 부정할 생각이 없어서 네. 그리고 저희가 그때 말했잖아요. 뭐 엄청나게 깔았어요. 엄청나게 틀릴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께 제 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할못으로서 배우고자 하는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자, 네, 저는 선구자 V1F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난 이 영상 박제했다. 연말에 과연 누가 제대로 판단했는지 두고 볼겨.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의견을 쭉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선물 받고 요 댓글도 박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요 댓글을 선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연말까지 이 멤버가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고마움도 좀 표시하고 싶어서 고용보장. 서울, 전북, 제주, 울산, 대전, 포항, 인천, 김천, 안양, 부천, 강원, 광주 이렇게 선구자님이 뽑으셨네요.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그걸 굳이 아니 이것도 댓글 뽑혔으니까 그 캡처해가지고 넣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영상에? 그렇습니까? 투머치 풋볼 다운. 투머치 그렇죠. 진행. 아니, 넣어야지. 자, 그리고 저는 이거 뽑았습니다. 그린그래스 2010님. 전문가들이라고 모셔놓고 분석을 하라고 했더니 만담을 하고 자빠졌네. 뭐 대한민국 축구가 그 정도 수준이긴 하지. 끝까지 스쿼드 이야기만 하지 전술 이야기는 단 한 번을 안 하네. 그럼 차라리 연봉으로 줄을 세워라. 그 정도 나도 하겠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칭찬도 들어가 있어요. 예. 요즘에는 유튜브가 정보만 얘기하면은 잘 안 보시더라고요. 약간 재미도 하고 제가 남태희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남창이 네, 재미를 위해서 던지는 거죠. 그 안 죽이시고 다 내보내셨던데. 아니 내가 죽이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전술 관련해서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초이한테 뭘 보여줘야 저희가 전술 얘기를 하죠. 시즌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알 수 프리시즌 있으니까. 경기를 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리고 해외의 콘텐츠들 있잖아요. 뭐 그 라리가가 됐든 PL이 됐든 거기서도 이제 막 예측 같은 거 하잖아요. 전술 얘기 안 해요. 전술 얘기 어떻게 해? 봐야 알지. 그러니까 페이크일 수도 있고 네. 프리시즌에 보여주는 경기 그 전술이 왜냐하면은 양 팀이 다 비디오를 찍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찍은 비디오가 우리 개막전 상대나 그다음 상대한테 유출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심리전을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페이크를 걸어야지. 자 제주 10번 남창이 이래가지고 페이크를 확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분석했을 때 그러면 야 서우정 너 또 추가할 못 이거 축구도 모르는 놈이 그런 전술 얘기를 했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튼 저희가 4명이 댓글을 뽑아왔고요. 저희에게 주소 주십시오. 주소 주시면은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대면으로 전해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 해코지 안 한다고 반드시 얘기하세요. 바디캠 달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의 안전을 위해서. 준일이 형이랑 같이 오프라인 미팅하고 싶은 분들은 직접 오셔서 받아가셔도. 여기도 있어요. 그 감투상도 있어 나는. 감투상 심 818 퍼밋 5님 스쿼드 그래픽 좀 띄워놓고 얘기해 주시지. 서너 명 앉아서 주접 싸는 영상은 많잖아요. 네, 저희가 주접을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건 저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주접 싸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픽은 좀 넣어주세요. 그래도. 토크로 다 점철된 방송 그래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댓글에 그 만담이나 하고 자빠졌다라는 그게 굉장히 저희가 지향하는 방송. 네. 근데 저는 유튜브가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AI로 알아서 그냥 띄워지게. 예. 그리고 항상 방송은 지향점이 중요해요.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지향점이 이거 맞는 겁니까? 우리의 방향성은 명백한데. 그래서 우리의 등불 같은 또 이 책과 함께 저희가 방송을 또 진행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방송을 녹화한 지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2주 정도 지났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적 시장도 빠르게 움직였고 그리고 송영주 해설위원의 마음도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번에 홍콩 구정컵이 치러졌었는데 제가 그걸 라이브로 봤어요. 본인이 굉장히 또 안양 팬이라고 하셨는데 서울 유니폼을 입고 그렇게 네. 예,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돈 주면 다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몇 명입니까 지금? 저는 아버지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버지가 이곳저곳에 있는 거 어떡해요? 거기다가 또 FC 서울 구단이 고맙게도 유니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유니폼을 모으는 입장에서 올 시즌은 또 원정 유니폼을 하나 갖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만 경기력 이거 좀 걱정되더라고요. 좀. 네. 그래서 저희가 그 K리그 1 순위 예측을 했을 때 이게 ACL 시작되기 직전에 녹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까봤더니 서울이 이 정도로 못할 줄은 몰랐던 이 4명 추가 알못들이 모여가지고 서울을 다 3등으로 올려놨었는데 지금 개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안쪽으로 들어왔고 홍콩 구정컵까지 다 끝났는데 이 마당에 한번 AS 진행 한번 해볼까요? 그 순위에서 바꾸고 싶은 팀이 있습니까? 서울 바꿔야죠. 서울 바꿔야죠. 비밀 병기가 왔지 않습니까? 야잔? 야자나라라. 예. 예, 잔류했잖아요. 예. 근데 야잔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낫겠지.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만 콕 집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순위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꿔요. 3등, 예, 저는. 정다우 기자. 저는 5등으로 바꾸겠습니다. 5등. 그러면 강원과 포항이 3, 4등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포함. 이것도 좀 애매한데. 여튼 그래서 서울을 5등으로 내리겠다. 5등으로 내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 위에 올라가는 두 팀은 어디입니까? 이제 강원 포항 해야겠죠. 포항이 4등이다. 저 강원의 돌풍이 좀 예상이 돼요. 저는 왠지 모르게 이번에 올해 강원이 잘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강원 경기력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지난 시즌에도 무승부가 많았는데 올해 무승부 숫자가 더 늘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일단 그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김건희 선수가 안 뛰었잖아요. 네. 김건희 선수가 뛰면은 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강원 괜찮을 것 같아요. 송영주 해설위원님은 순위 바꾸시겠습니까? 바꿔야죠. 저는 실망을 좀 많이 해서 아니 유니폼까지 받아놓고? 저는 바꾸겠습니다. 우승 이러실 줄 알았어요. 유니폼 받고 포섭돼가지고. 실망을 되게 많이 했다잖아.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서울이. 왜냐하면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다 나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은 뭐 빗셀고배전도 그랬는데 압박을 버티는 힘이 너무 약한 건 아닌가?
물론 이제 전환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압박을 버텨야지 탈압박이 되고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경기들이 시즌 초반에 이어지겠다. 그리고 저희가 후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후이즈가 이 정도로 하면 해결사 부재가 해결된 건 아니다. 뭐 클리말라가 뭐 홍콩 구정컵까지 2골을 넣었지만은 그리고 2026년 첫 골을 넣긴 했지만은 사실 클리말라도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결사 부재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수비 쪽에서 미들라인에서 압박이 효과적으로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울 경기 봤을 때 바베츠가 전체적으로 패스를 좀 돌리더라고요. 잘해요, 바베츠. 근데 바베츠가 압박에 묶였을 때 이 패스가 돌아가는 게 정상적으로 갈 것인가? 그런 의문도 생기고 그리고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은 여전히 약해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한 3-4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순위를 조금 낮춰야 되겠다. 몇 등까지요? 저는 5, 6이 봅니다. 오. 네. 저는 저 혼자 망상에 시달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개막 상대인 인천 그리고 그 이후에 빗셀고베를 방심시키기 위한 신기동의 전략이다. 신기동은 여기서 어차피 우리는 16강 갔고 4위 이상으로 16강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상대를 방심시키는 우리의 허허실실 전략을 보여주고 나서 인천과 빗셀고베를 다 때려잡을 것이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사 먹었습니다. 유니폼 받았는데 내가 너무 입 닦았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프로죠. 욕해놓고. 네, 5위 보겠습니다. 그럼. 5등. 네. 아니 그럼 그 위에는 어떤 팀들이 올라갑니까? 똑같아요. 저는 강원이 짜임새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강원은 2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사 부재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 선수가 효과를 볼 것인가.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은 있지만 정경호 감독이 조금 더 짜임새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리고 김건희 선수가 아마 부상으로 못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선수가 돌아온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강원 포항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이 초반 잘 넘기더라도 좀 부침이 있지 않겠느냐? 네.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정상화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원래 이제 아침 리그 페이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포항의 ACL2 이야기를 하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AS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서울 이야기했고 뭐 강원이라든지 포항 같은 팀들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좀 아침들 어떻게 보셨어요, 다들? 16강에 이제 두 팀이 올라갔는데 저는 서울, 울산 그리고 강원은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올라갔지만 만족하기 어려운 성적, 울산은 심지어 탈락했고 하지만 강원의 성과를 저는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FC 서울이 선수 인건비가 153억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순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이적료를 포함하면 훨씬 올라가죠. 강원 FC는 93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광주보다 덜 썼어요. 광주가 그때 96억을 쓰고 8강에 갔거든요. 울산은 200억을 썼죠.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적료가 포함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선수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적료를 포함해도 굉장히 그게 크게 금액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런 걸 보면 강원은 울산이나 서울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되는 돈을 쓰고 16강에 갔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좋은 성과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그랬던 것처럼 뭐 강원도 이번에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는 팀들 중에서 아마 인건비가 제일 낮을 거예요. 100억이 안 되는 거의 유일한 팀일 텐데 어쨌든 여기서 리그를 통과했다는 거는 강원이 그래도 그 소개의 목표는 달성을 했다. 물론 8강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별리그 통과한 것만으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도 이제 아침 경기들 특히 이제 작년에 치렀던 경기들을 보면은 리그하고 병행을 할 때는 상당히 또 강원도 좀 이원화를 시켜가지고 리그에서 많이 못 뛰는 선수들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꽤 잘 나오면서 이제 16강에 합류를 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제 강원과 정경호 감독 그리고 선수단에게 좀 고평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아무래도 2024년의 준우승 때문에 뭐 약간 눈높이가 올라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였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K리그에서 강원이 7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 쓰고 저 정도 효과를 냈다는 거는 굉장히 잘한 거죠. 강원이 잘했다라는 건 사실 여기 있는 4명이 다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일 것 같고 이제 좀 실망스러웠던 팀들 서울은 분명히 아챔도 못했고 그리고 홍콩 구정컵에서도 좀 지지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울산은 아예 탈락을 당했는데 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두 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경기력이 시즌 내내 발휘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즌 초반은 선수들이 컨디션을 올리거나 아니면 감독이 전술적으로 뿌리 내리는 데 있어서 과도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서울과 울산의 경기력과 결과는 좀 아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보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울산이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점들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즌 초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부터 강팀은 팀을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승점은 가져가면서 팀을 맞춰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력이 안 좋아도 승리하는 경기를 가져가면서 경쟁하면서 경기력도 끌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서울도 울산도 제가 보기에는 경기력 잡기도 쉽지 않고 결과 도출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초반에는 적어도 한 3, 4월 달에는 좀 부침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송영주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K리그1 저희가 순위 예측을 했을 때 울산을 6위에다가 놓지 않으셨어요? 그랬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아, 미안한데 그래도 6등은 한다. 아니요. 6등은 한다가 아니라 제가 그때 얘기를 그렇게 했을 거예요. 6위 언저리에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게 상위로 가느냐 하위로 가느냐 거기서 약간 좀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울산이라면 그래도 힘을 나중에는 좀 발휘하면서 6위로 가지 않겠느냐. 초반엔 버텨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초반에 팀 분위기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고 다 안 좋은 건 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인정해요. 저는. 근데 이제 울산이 제 얘기처럼 올라올지는 좀 봐야 되겠죠. 네, 뭐 어쨌거나 뭐 시작이 좀 좋지가 않은 두 팀입니다. 울산이 아쉬운 건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상하이 하이강을 잡으면은 자력으로 16강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리그 페이지에서 가장 부진했던 팀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면서 그거를 이루지 못한 건 아쉽긴 한데, 근데 저는 울산의 두 경기를 보면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느낀 부분은 어쨌든 김현석 감독이 얘기한 하려고 하는 방향의 축구는 계속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멜버른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상하이전이 더 나았거든요. 그 사이에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멜버른전이 끝나고 나서 트레이닝 세션에서 지금 울산에 가세한 일본인 코치 와타나베 스스무 코치가 좀 세션 주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좀 즉각적인 효과가 저는 상하이전에서 나왔고 경기 보면은 야고나 페드딩류나 이런 선수들이 좀 역할을 잘 해줬거든요. 상대 골키퍼가 선방을 많이 해가지고 골문을 열지는 못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울산은 조금 희망을 보여준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비관론적으로 보지는 않는 부분이 일단 세 경기를 했어요. 세 경기를 하면서 뭐 김기동 감독도 구정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친선전이다 보니까 이벤트죠. 어느 정도는 좀 로테이션을 돌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조합에 대한 부분은 실전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하고 연습 경기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약간 서울로 하여금 좀 빠른 출발, 스타트를 끊을 때 조금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약간 수정을 잘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울산 팬들이 느끼는 감정도 이해는 되겠어요. 왜냐면은 경기를 이 정도로 주도했는데 슈팅을 20개 이상 때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결정력에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닌가? 물론 울산은 측면보다는 중앙이 그래도 중심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동구형, 보야니치 그리고 뭐 김영권, 조현우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최전방에 뭐 야고가 나오든 뭐 나중에 에릭이 나오든 뭐 후반전에 나오는 말컹이 나오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전체적인 문제가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어서 울산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울산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이동경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물론 선수 한 명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심하긴 하지만 그러면 이동경을 어떻게 살릴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은 아까 얘기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구정컵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정승원을 오른쪽에 배치했다면 구정컵은 그래도 문선민을 오른쪽에 배치한 게 아마 오른쪽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미드필더 라인과 오른쪽 라인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왼쪽 라인은 왼쪽에 기반으로 해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안데르손도 그렇고
그리고 송민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른쪽 라인의 공격은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아예 넓게 펼쳐서 문선민이 들어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1차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 앞쪽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이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있잖아요. 안데르손은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안데르손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 그 다음 플레이를 가져갈 때 자기가 잘 움직이는 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공격 전개가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들라인에서 뿌려주는 선수가 공격 방향을 잘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밸런스가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밸런스예요. 그래가지고 측면도 좌우가 약간 언밸런스다 이게 느껴져가지고 서울은 볼 때 좀 아쉬움이 크더라고.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주어지면 좀 더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있는데 이 세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아쉬움이 매우 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각자의 기대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났었던 2월달의 경기였었는데요. 정다워 기자가 아까 그 아참 엘리트에 나갔던 팀들과 포항은 좀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포항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포항이 저는 대진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팀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동아시아 그룹에서는 실력이 제일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뭐 실제로 엘리트만 봐도 이제 1, 2, 3위를 나란히 이제 J리그 팀들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지금 K리그와 J리그의 차이가 어느 정도로 벌어졌는지는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바 오사카가 확실히 뭐 짜임새라든지 뭐 개인의 역량이라든지 면에서 더 나았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포항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포항은 그 정도 해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예산 규모 자체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포항의 명성을 생각하니까 이제 그 정도 하면 아쉬운 건데 결국 축구는 이제 돈이잖아요. 돈. 근데 K리그에서 포항이 이제 돈을 더 이상 많이 쓰는 팀이 아니고 이제 어린 선수를 키워가고 또 잘 큰 선수 팔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는 팀이 됐기 때문에 물론 팬들은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되겠지만 그 성과를 가지고 이제 마냥 또 비판하기도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포항은 영원히 강하다라는 슬로건이 나오곤 합니다만 이게 진짜로 포항이 완전한 강팀이라서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생각보다 역시 포항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네? 무너지지 않는다의 방점이 찍혀 이런 있는 거예요. 느낌이에요. 왜냐면 서울도 그렇고 수원은 실제로 강등이 됐고 울산마저 강등 위기를 겪었잖아요. 심지어 전북까지.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었지만 포항만은 그거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포항은 영원히 강하다라는 수식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 어쨌든 중상위권을 쭉 유지한다. 돈을 그 정도만 써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ACL2 같은 경우에는 K리그 팀들이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큰 대회거든요. 방식도 그렇고. 맞아요. 사실은 ACL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8강 파이널 스테이지부터 이제 중동 팀들하고 전면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갭 차이가 커요. 근데 ACL2는 어쨌든 결승에 가면은 만나는 상대고. 그리고 간바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에서 지금 포항이 상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상대니까 이것만 넘으면은 8강 그리고 이제 4강 이렇게 갈 수가 있었고 작년에 전북도 사실은 시드니 FC와의 경기 때 힘을 조금 아끼면서 1차전을 했다가 당한 부분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됐는데 저는 1, 2차전을 이제 전반 후반으로 해서 4분할로 나눠서 보면은 1, 2차전 전후반, 2차전 후반 포항이 우세했다고 봐요. 다만 문제가 2차전 전반전인데 경기 컨셉을 좀 잘못 잡았어요. 예. 물론 이제 원정이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초반에 실점하지 않는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의미로 이제 백스리 실질적으로 백파이브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실점을 최소한 억제시키려고 했던 보수적인 접근을 했는데 그게 안 먹히면서 2실점 스스로 또 수비하고 골키퍼의 실수까지 겹치면서 치명적인 실점을 하면서 어렵게 됐고 그런데도 거의 따라잡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쉬운 거죠. 잡을 수 있었던 경기인데 왜 2차전 때 이렇게 접근을 했을까? 물론 이제 그것도 빠르게 바꿔가지고 좀 만회하려고 했던 것까지는 좋았으나 결과가 조금 아쉽긴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K리그에서 ACL2를 오히려 나가고 싶어하는 감독들이 많아요. 거기 나가면 우리가 좀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근데 계시더라고요. 상금은 또 과거 AF 챔피언스리그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 2위로 올라갔으니까 간바 오사카를 만나게 된 건데 이것도 사실 조별리그 때로 돌아가 보면은 템피니스 원정을 가가지고 0대1로 패배를 했던 게 가장 좀 뼈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템피니스가 그렇게 큰 강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 있는 건데
포항도 그렇습니다만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지금 7, 8, 9등으로 조별 레이스를 끝냈던 다른 팀들도 보면은 아무래도 리그랑 병행을 하다 보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특히 2025년에 있었던 경기들은 힘을 쭉 빼고 나가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원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스쿼드로 나가는 팀들이 많았는데 저는 좀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어쨌거나 아챔은 아시아 그러니까 대륙 무대고 대륙 클럽 간 이제 대회 같은 경우에는 K리그보다 더 큰 대회인데 좀 힘을 너무 많이 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저는 항상 들거든요. 그것도 다르게 팀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물론 5위에 좋은 성적을 냈지만 돌이켜 보면 시즌 거의 막바지까지 그 강등권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차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ACL을 병행을 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서울이나 울산은 이미 그걸 해본 팀이잖아요. 챔피언스리그라는 대회를 안 해본 팀이 아닌데 이 K리그의 성적 압박 때문에 ACL에 힘을 주지 못했다. 이건데 그거는 저는 솔직히 좀 비판받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울산도 물론 강등 위기를 좀 겪긴 했지만 팀이 워낙 부침이 많았고 뭔가 감독도 바뀌고 리더십이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굉장히 중심을 잡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 또 서울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서울은 사실 되게 명확하잖아요. ACL에서 잘 해야 되는 팀이 맞아요. 그리고 뭐 강등 걱정을 사실 크게 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도 이제 중상위권에서 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6위를 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ACL로 따지고 보면 제일 아쉬운 팀은 이제 서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토너먼트에서 조금 더 잘할 여지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존 압박으로 인해서 ACL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근데 이거 우리가 뭐 감독들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모르고 대회 시작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팀 또 울산 같은 팀이 그런 식으로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선택과 집중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AFC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K리그 성적 생각하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성적 생각해서 어느 부분에 선택을 하고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K리그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원정 경기 나갈 때 특히 거리에 따라서 그 피로도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일부 감독은 결국 원정 경기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경기는 그냥 벤치 멤버들을 전체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행 이동 시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동하고 나서의 움직임도 있고 일단 인천공항 갈 때까지의 거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선수들의 피로도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여기서 호주 갔다 오는 것과 차이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원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게 자칫 잘못해서 전체적으로 AFC 챔피언스리그 일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일정도 좋지 못해요. 지금 K리그 1 감독들 입장에서는 이 순간에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를 치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선수들이 폼이 올라온 다음에 우리가 경기력이 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에서 치르고 싶을 텐데 일정 자체가 지금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리그 개막하기 전에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 실력 발휘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저는 뭐 두 분 말이 다 맞다고 봐요. 두 분 지적한 게 일단은 K리그는 춘추제고 ACL 엘리트는 추춘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그 대회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달라요. 한참 이제 토너먼트 막 가기 위한 막바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수들 스쿼드 크게 갈리는 팀들이 있고 세팅 새롭게 해야 되는 팀들이 있고 하니까 어려운 것. 그리고 이제 리그 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팀들 중에 쉬운 팀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또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돈을 쓰는 팀들이란 말이에요. 뭐 멜버른 정도 빼면은. 그러니까 이 팀들 상대하게 벅차니까 이 경기에 모든 힘을 쏟아야 되는데 K리그 기준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팀들이 팀 운영을 정교하게 하지 못하고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스스로 다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이 ACL 엘리트에 나오는 거잖아요. 울산 같은 경우 작년에 생존 싸움 해야 되는데 뭐 마치다 원정이나 이런데 어떻게 풀 멤버로 가요? 못 가죠. 그러니까 그 경기는 사실상 롯데 보내서 비기면 장땡이고 저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심정으로. 근데 저는 ACL 엘리트에 그런 심정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뭐
전북, 울산, 서울, 뭐 올해 또 이제 나가게 대전 이런 팀들은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요. AFC 챔피언스 과거 시절에도 보면은 K리그가 뭐 저 기억에 2017년에 제주 한 팀만 16강 올라갔어요. 그때 나왔던 기사가 모두 다 K리그 위기였어요. ACL 경쟁력이 점점 떨어진다. 어떡하냐. 근데 그 뒤에 뭐 울산 ACL 우승하고 뭐 결승 나가는 팀들이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런 자극을 받으면서 K리그가 또 새로운 방향을 생각을 할 거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팬들이 지적하는 고강도 압박에 대해서 감독들이 대처를 못한다? 그럼 그 대처할 수 있는 감독들이 이제 생존을 하겠죠. 그 못하는 감독들은 이제 점점 알아서 이제 빠질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대체하는 감독들이 나오고, 저는 그게 일종의 사이클이라고 보거든요. ACL에서 항상 K리그가 강세고 잘하고 우승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시기가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약간 저점으로 온 시기인데, 근데 다만 과거에 비해 가지고 변수가 좀 더 많아졌죠. 이거를 이제 각 팀들 그리고 연맹이나 이제 지도자 선수들이 어떻게 좀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이거를 극복을 할 것인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위에 J리그가 있고, 그 밑에 동남아 리그와 호주 리그가 있고, 그 밑에 넘을 수 없는 벽으로 K리그가 있고, 또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중국 슈퍼리그가 있고, 뭐 아무래도 우리가 J리그와의 격차는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동남아라든지 호주 리그가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니까 더욱더 좀 골짜기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좀 다가오는 다음 ACL 시즌에는 좀 다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CL 이야기는 한 이 정도로 해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K리그 개막을 앞두고 또 큰 이벤트 하나가 지난 주말에 펼쳐졌습니다. 슈퍼컵. 예, 지금 저희 제작진이 대본에다가 요거 적었어요. 슈퍼컵이에요. 예, 이분도 돌아오시니까 이 슈퍼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이 이겼습니다. 전북이 2대0으로 이겼고,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또 K리그 순위 예측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두 사람은 전북이 얘기했고, 여기 계신 두 분은 대전이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강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북이 풀타임 안쪽으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북이 이길 만한 경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북의 그 최전방의 화력 그거 인정합니다. 전반에 못다, 후반에 티하고. 네. 그리고 측면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정정용 감독이 팀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다만 예상한 대로 대전이 확실히 힘을 발휘하고는 있지만 마무리가 좀 아쉽다. 뭐 PK 놓치는 건 별개로 얘기하고 주민규 선수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측면에서의 강인함은 드러난 경기라고 생각해요. 그 엄원상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올 시즌 좀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엎치락뒤치락이란 예상하에 들어가는 건 전북이 약간의 부침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전 입장에서는 결국 K리그 1 우승이 목표라면 전북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슈퍼컵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에는 야, 이거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수의 체급이 확실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좀 느껴졌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리그는 굉장히 레이스가 길지 않습니까? 38라운드로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강팀, 그러니까 라이벌 팀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승점 드랍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전북과 대전의 뭐 전초전 성격으로 슈퍼컵이 한 경기가 치러지긴 했습니다만, 막상 리그가 시작이 됐을 때 또 대전이 미끄러지지 않고 자기보다 전력이 약한 팀들을 차근차근 다 잡아 나간다면 전북과의 맞대결에서 약간 밀린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저는 이날 전북이 이제 전북답게 우승을 했죠. 근데 그 정종용 감독의 퍼포먼스하고 말이 되게 오래 내리에 남았어요. 그 선수들이 이제 슈퍼컵 상금 2억 원짜리 단기 타이틀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으니까 타이틀 들고 우리 새로 오신 감독님한테 트로피를 딱 안기려고 하는데 정종용 감독이 이러면서 이랬어요. 경기 끝나고 나서 정종용 감독이 또 무슨 발언을 했냐? 이번 우승은 전임 감독의 유산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거의 의미를 간파한 게 뭐냐면, 사실 이날 경기 전북이 승리하는 방식은 정종용 감독이 지금 동계 동안 준비하거나 만들려고 했던 방식이 아니에요. 사실 전반에 한 20분 가량은 그 방법을 하려고 했어요. 후방 쪽에서 횡적인 빌드업을 하고 정교하게 만들면서 이제 빠르게 전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대전의 미들블록 중심으로 한 압박에 다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엄원상하고 루빅스한테 소위 말해 뒷땅을 맞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선수들이 제가 볼 때는 감독의 어떤 벤치의 지지보다 선수들이 스스로 변환한 것 같아요. 작년 포획 감독 시절에 심플하게 전진하고 측면과 공격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한다라는 그 방식으로 결국은 두 번 다 크로스에 의한 득점을 하고 승리를 거뒀다. 정용정 감독이 볼 때는 이거 내가 원하는 방향성의 축구는 아닌데 이긴 건 좋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퍼포먼스와 인터뷰에서의 평가가 나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북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출발을 했지만 그 숙제는 분명히 슈퍼컵에서 숨겨져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단편적으로 일단 뭐 첫 경기였으니까 보면 전북이 대전에게 그걸 알려준 것 같아요. 야, 돈은 이렇게 쓰는 거야. 대전과 전북의 이날 경기 차이는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얼마나 해줬냐의 그 차이였어요. 전북 보면 오베르단, 그다음에 못다, 그 뒤로 박지수 이런 선수들이 중심이 축여지는 선수들이 정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적생이잖아요. 아직 뭐 사실 실전 첫 경기였고 공식전으로는 그런데도 퍼포먼스 자체가 달라요. 박지수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베르단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나온 오베르단, 맹성웅, 그다음에 김영빈, 박지수 이 네 명의 이 허리와 이 수비의 중심 조합이 지난해 박진섭, 김영빈, 홍정호보다 훨씬 세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오래 갈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김영빈 선수는 역시나 너무 좋은 선수고 그의 파트너였던 홍정호가 떠났지만 오히려 더 좋은 박지수가 들어왔다. 박지수 선수 뭐 빌드업도 너무 좋고 수비적인 면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 위에서 오베르단과 맹성웅이 계속 움직이면서 쓸어 다니니까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공격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전도 돈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력도 그렇지만 내용에서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나왔고 뭐 디오고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르기는 했지만 결국 골을 못 넣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전북 수비수들이 또 잘 제어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전북은 역시 돈을 잘 쓰는 팀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북 보면서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측면 쪽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느낌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를 올리는 과정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크로스를 올리는 선수들에게 확실하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플레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크로스가 올라간 다음에 뭐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누가 됐든 그걸 결정짓는 전후반 골 넣은 선수가 다르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대전은 수비 쪽 봤을 때 돌아 들어가거나 앞쪽으로 끌어 들어오는 선수를 좀 놓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이건 실점 장면만 놓고 보면 그렇겠지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다만 지난 시즌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 시즌 초반은 대전이 성적 낼 때 주민규가 골을 많이 책임져줬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 전방에서 책임져주는 선수가 없으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디오고 선수가 워낙에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후반에 그러긴 했지만은 역시 이제 골을 좀 책임져줘야 된다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대전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충분히 측면은 날카롭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마침표만 찍을 수 있으면 훨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전반 30분까지는 대전이 잘한 경기였다고 봐요. 근데 그 이제 한 방에 당하면서 그것도 안토니 못다한테 완전히 이제 벗겨지면서 그 사실 둘의 1대1 싸움이었는데 거기서 못다가 훨씬 앞서 나가면서 이제 득점을 해낸 부분이고 다만 이제 저는 황선홍 감독이 이 슈퍼컵에서의 조합적인 부분에서의 결과를 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전방에 이제 주민규, 마사 그리고 중앙에 이순민 그리고 김봉수 센터백 라인에 안톤과 김민덕을 세웠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다 베스트 조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스트 조합은 아닌데 지금 뭐 밥신이라든가 하창래라든가 그리고 디오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경기다 보니까는 선발은 쓰진 않았던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기준을 봐야죠. 전북이 이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스쿼드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대치의 조합이 무언가 실패를 통해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봤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요. 아마 개막전 때는 디오고가 선발로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약간 문제는 주민균 주장인데 그리고 그 정도로 또 작년에 했던 공헌도 있고 하니까 주장을 맡긴 건데 그럼 주민규 자리에 바로 디오고를 넣어야 되나? 아니면 디오고하고 주민규를 한번 결합시키는 조합은 대전이 어느 정도 테스트했나?
그런 것들을 짧은 기간 동안에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전방은 여러 조합을 좀 테스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건 좀 나쁜 얘기긴 하지만은 주민규 마사가 동시에 안 좋았어요. 그 경기에서. 그러니까 전방은 좀 다양한 조합을 한번 테스트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황선홍 감독도 슈퍼컵 패배 이후에 전지훈련에서 준비한 걸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숨겨둔 패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대전은 저는 뭐 전북한테 이번에 졌다고 해서 막 엄청 못하고 부진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대전이 전북을 상대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중앙 수비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기에 나온 조합으로 과연 전북과 경쟁을 할 수 있나? 전북이 아닌 다른 더 공격력이 좋은 팀들을 상대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 저는 물음표가 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전이 어쨌든 전반기까지는 잘 버텨서 최대한 승점을 쌓아놓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정말 전북과 붙어도 밀리지 않을 만한 수준의 센터백을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야잔을 데려왔었어야 됐나? 야전 사실 근데 그래서 저는 좀 그래서 제가 대전은 뭐 어떤 관계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야전을 데려오든가 돈을 써서 원래 토마스를 하려고 했으니까 차라리 돈을 많이 써서 토마스를 하든가 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굉장히 그 대전이 그것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졌다는 거 말고 대전 쪽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던 게 수비가 너무 약하다. 우리가 걱정은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약하다. 이걸로 과연 우승할 수 있냐라는 지금 내부 회의감이 많이 들고 있고 심지어 또 디오고가 페널티킥도 놓치면서 골을 못 넣어버리는 바람에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대회인데도 엄청나게 지금 내부가 심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내용이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시즌 전에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 이렇게 패배를 하면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예상을 했던 게 터졌는데 그거 빵 터진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크게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센터백들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안토니 무너진 게 크죠. 그러니까 안토니 실점과 연결되어 네,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못다 티하고 1대1 힘의 싸움, 움직임의 싸움에서 안토니 완패했다라는 게 조금 정다우 기자가 얘기한 그 내상이 좀 클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한 달 뒤에 다시 두 팀이 이제 리턴 매치를 해요. 이번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보니까 일정 보니까 3월 21일에 대전하고 전북이 붙는데 그 한 달여의 시간 동안 그러면 그 사이에 리그 경기를 한 4경기 정도를 진행하고 3경기 정도를 진행하고 A매치 휴식기 앞두고 딱 이제 정면 승부를 하는 건데 그때 대전이 얼마나 그러면 이제 전북하고의 격차를 줄인 것을 주지 않으면 생각보다는 전북이 치고 나가는 격차가 커질 수도 있겠다는. 근데 개인적으로 대전이 우승한다는 시나리오 안에는 전북과의 맞대결에서 우위를 좀 가져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너무 밀렸거든요. 1무 3패였어요 작년에. 네, 그거 생각해 보면 대전과의 맞대결에서 우위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슈퍼컵에서 전초전이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북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한번 부딪혀봤는데 이거 문제가 있네. 지금 적신호가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리그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약팀을 상대로 지지 않는 경기, 승점 3점을 확실하게 가져오는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결국 우승을 노리는 팀들은 그건 기본이고 경쟁자들하고 경쟁해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야지 우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전이 바라봐야 되는 상대는 전북이에요. 네, 이게 다른 리그들하고 비슷하게 38경기를 하긴 합니다만 다른 리그는 이제 20개 팀으로 리그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홈앤어웨이 하면 끝이거든요. 한 시즌에 2번 붙으면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밀려도 다른 팀들이 이제 다 잡고 하면은 만회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리그는 우승 경쟁을 하려면 4경기를 붙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3패 이상을 한다. 이래 버리면 사실 너무 크게 밀리는 거니까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K리그가 요동친다고 생각해요. 전북도 워낙에 명가고 우승 많이 하다가 갑자기 흔들하더니만 순위가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시 또 올라와서 우승하는 경우도 있고 울산도 3연패 하다가 갑자기 강등 걱정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순위가 좀 요동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누구나 안심할 수 없는 리그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슈퍼컵 봐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즌에 그 전력이 이어지고 있고
겨울의 투자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전북과 대전은 우승을 다툴 수 있는 클럽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디프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대전이 좀 충격파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수비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되게 잘 아는 격언이잖아요. 우승을 하려면 수비가 좋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우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비가 약하네. 이거 어쩌냐.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만회가 될까? 저는 솔직히 좀 그 경기 보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수비 약한 팀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2골 실점하는 건 3골 넣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한테 4골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나 머릿속에서 너무 기분 좋았어. 그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점을 좀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많이 넣으면 되지. 오히려 대전은 득점하지 못한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들더라고요. 득점보다는 대전은 수비 쪽 그 데미지가 좀 큽니다. 황선홍 감독에게 봄프레르식 사고가 필요한 수도 있는 시점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경험 많은 감독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올림픽에서의 실패를 대전에서 확 뒤집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이거를 뒤집어야 황선홍 감독이 원하는, 우리 작년에 2위 했는데 1위 말고는 목표가 없는데 라는 그 말을 입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게 뭐 어쨌거나 단판이었고 그리고 리그를 시작하기 위한 전초전의 성격인 슈퍼컵이었다 보니까 이겼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졌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컵은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기도 인기고 흥행도 흥행이고 그리고 양 팀의 감독이 그 대하는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선수들이 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슈퍼컵이 오랜만에 다시 재개가 됐고 그리고 이벤트성 의미가 좀 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우승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우리 사이즈를 한번 잴 수 있는 경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전도 뭐 수비 쪽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전북도 승리를 거뒀지만 아직은 정준용 감독의 그 스타일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현장 다녀왔는데 분위기도 좋았고 관중도 이제 유료 관중만으로는 이제 17,000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000명 넘게 들어왔고 그리고 뭐 경기 전에 이제 뭐 이동국, 김은중 두 사람이 들어와서 경기에 그 의미를 더해주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프로축구 연맹이 쿠팡과 또 뭐 포괄적 업무 협약인가 또 5년 연장을 했어요. 30년까지. 그래서 아마 이제 5년 정도는 이제 슈퍼컵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쿠팡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연맹은 이제 슈퍼컵을 계속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천제로 바뀐다고 해도 이제 그러면 이제 8월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럽처럼 그렇게 경기에 이 슈퍼컵이라는 대회를 이렇게 확실하게 딱 못 받고 계속 간다. 라는 입장이라서 괜찮았던 출발인 것 같습니다. 흥행이 될 거다. 이거 하길 잘했다라는 그런 확신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한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슈퍼컵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리그 개막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리그 개막 정말 막바지의 이적에 대해서도 정말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역시 썰보따를 갖고 있는 서호정 기자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고승범 선수가 수원으로 갔고요. 그리고 야잔 선수가 서울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좀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평을 해드리면 떠날 것 같던 고승범은 떠났고 떠날 것 같던 야자는 남았다. 이렇게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고승범 선수의 행선지는 많이 얘기되고 있던 FC 서울이 아닌 그의 전 소속팀인 수원 삼성으로 극적인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고승범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사실 서울하고는 만약 끝까지 갔다면 어떻게든 그게 성사는 됐겠지만 너무 지리한 이제 상황이 길어지면서 선수가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칫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울산하고 수원이 속전속결로 합의를 하면서 트레이드에 대해서 고승범 선수 수원 삼성으로 가게 됐고 또 이민혁, 박우진이라는 젊은 미드필더는 울산 HD로 합류하게 된 이런 뭐 결과가 나왔고 야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잔류가 아니었으면 서울 팬들에게는 금기어 2호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밀당을 오래 했는데 제가 간봤다라고까지는 표현 안 할게요. 밀당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밀당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만약에 서울 안 남고
K리그의 다른 팀으로 가버렸다. 서울 팬들은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야잔이 본인이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중받을 수 있고 가장 익숙한 팀에 남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 팬들이 그러잖아요. 그래, 지금부터 잘하자. 이걸로 끝난 거가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그 야잔 선수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된 게 있을까요? 단기 계약은 아니에요. 많은 팬들, 뭐 서울 팬들이 우려했고 다른 팬들은 그러길 바랬던 게 야잔 월드컵만 하고 튀어라. 이거 발사대다. 발사대다. 서울 팬들도 자식이 이게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근데 야잔도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죠. 말로 나오던 스페인이라든가 혹은 중동에 있는 팀으로 가지를 못하고 K리그에 있는 팀들, 다른 팀들하고 접촉을 하다가 그 팀들하고도 뭐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에게 서울이 그래도 가장 좋은 선택지다라는 판단에 잡았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하나씩 양보를 했거든요. 야자는 일단 뭐 1년 혹은 1년 미만짜리 계약을 포기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은 복수년도 계약을 서울이 요구하니까 받아들였고, 대신 월드컵에서 내가 가서 되게 잘해가지고 나를 원하는 팀이 좋은 이적료를 제시하고 나에게 좋은 연봉을 제시해서 오라라고 하면 나 갈 수 있게 해줘. 바이아웃 같은 거. 그렇죠. 네. 바이아웃 조항을 이제 삽입하는 식으로 서로가 대타협을 이뤘습니다. 네. 이렇게 야잔의 잔 어게인 사가도 끝이 나게 됐습니다. 진짜 잘해야 돼요, 야자는. 어쨌든 월드컵 전까지는 뭐 월드컵 가서 잘하는 거는 그건 이제 본인의 영광을 위한 거고, 서울 팬들 이렇게 마음 졸여놓고 뭐 서울 구단도 이렇게, 사실 서울 구단이 입만 조금 뻥끗했으면은 야자는 그냥 가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서울 구단이 야잔에 대한 리스펙을 발휘하면서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재계약했습니다라는 발표로 딱 끝냈으니까 야잔 진짜 잘해야 돼요. 네. 근데 야잔도 지금 뭐 프리시즌에 제대로 훈련 참여를 못했을 테니까 아마 정상 가동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또 가끔씩 경이로운 뭔가 매직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구단의 목표는 그래요. 빗셀 고베와의 ACL 엘리트 16강 1, 2차전에 맞춰서 뛸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거 지금 저희 녹화하는 기준으로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하고 하루 이틀 남았. 일주일하고 이틀. 그러니까 이거 그 사실 그 경인 더비 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붙는 거니까. 봐야죠. 그 야잔이 그 어떤 서울 팬들 본인이 보도 자료에서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이제 퍼포먼스로 발휘할지는 봐야 되고, 저는 그거를 만약에 해낸다. 빗셀고베를 상대로 야잔이 서울이 8강에 올라갈 수 있는 기여를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면 서울 팬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들은 다 그냥 날려버리고 야잔이 최고야. 우리 잔이가 최고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ACL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이 이제 이미 출전 가능한 5명 외국인 선수 5명을 채운 상태에서 야잔을 데려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이제 외국인이 무제한으로 뛸 수 있는 ACL에서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서. 비용을 추가한 기대치에는 분명히 그 부분이 가장 맞아요. 크다. 네. 그러니까 ACL에는 다 뛸 수 있으니까 야잔 선수가 거기서 이제 밥값을 해야죠. 다가오는 시즌들 야잔 선수의 활약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1부 순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K리그 개막을 앞두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2부에서 순위 예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